자, 도시계획 및 설계 실습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에 이론 부분에 대한 강의 그 부분을 이제 영상으로 올려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론에 대한 부분 강의도 뭐 사례 연구까지 합해가지고 분량이 꽤 많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1시간, 2시간짜리로 연달아 막 올려가지고는 이거 한도 끝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일단은 최대한 간단하게 어떤 요약적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상세한 거에 대해서 우리 나눌 얘기 있으면은 현장에 만났을 때 조금 더 풍부하게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먼저 조금 살펴볼 것들은 뭐냐면 여기 제목을 보면 Elements, Objects of Urban Design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 설계에서 다루는 어떤 대상 요소들, 대상 오브젝트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이 왜 필요하냐면은 조금 얼번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그 대상 오브젝트가 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혼동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번 디자인, 건물을 다루는 것들은 분명히 맞죠. 얼번 디자인이. 얼번 디자인이 또 전반적인 도시 환경을 다루는 것도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건축, 조경, 뭐 도시계획 이런 거랑은 또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또 들고요. 그래서 얼번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다루는 대상이 뭐야? 딱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부분을 조금 다루도록 하고요. 또 그리고 그런 특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얼번 디자인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첫 번째 이유는 도시 설계가 대상으로 하는 도시라는 것 자체가 시기별로 또 시대별로 그 특성이 계속 변화해 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변화한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계속 달라져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얼번 디자인을 배웠을 때만 하더라도 저의 은사님들은 어떤 분이었냐면 뭐 김진애 씨, 안건혁 씨는 뭐 제치도 교수님이니까 씨라는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안건혁 교수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를 건설한 설계가들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는 신도시의 시기였죠. 신도시, 신개발의 시기. 그렇기 때문에 얼번 디자인이 그 당시에 썼던 가장 주요한 태스크는 뉴타운을 설계하는 거였죠. 뉴타운을 설계. 뉴타운의 어떤 전체적인 입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정부가 요구하는 주택을 꽉꽉 채워가면서 이제 뉴타운을 어떻게 설계해 가는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뉴타운의 시대가 아니라 또 뭐가 됐습니까? 급격하게 이제 또 도시 재생의 시대로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생의 시대랑 뉴타운의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뉴타운 시대 같은 경우는 없던 도시를 진짜 공백 상태의 사이트에다가 빌딩업 해나가는 단계예요. 그런데 도시 재생이란 건 뭡니까? 이미 사람도 살고 있고 건물도 있고 도로도 다 있어. 그게 오래되고 후져서 그렇지. 자, 그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살리느냐. 근데 그 살린다는 게요. 예전 같으면은 진짜로 재개발식으로 다 갈아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역시 새로운 뉴타운처럼 설계를 하면 되느냐. 그러지 않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재생이라는 건 기존에 있는 공간 조직을 양호한 부분은 그대로 놔두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고쳐야 되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복원하고 복구하고 그런 가운데 주민들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그 장소를 갖다가 어떤 뉴타운이 아니라 기존의 타운이지만 새로운 어떤 활력 요소를 집어넣어서 살려나가는 것. 이런 걸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보니까 한 20년 사이에 진짜로 얼번 디자인이 다뤄야 되는 대상들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죠. 도시 설계의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불분명해 보이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도시 설계가 어떤 정해진 대상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전체적인 도시 환경, 그들이 이루는 어떤 도시성을 디자인하는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디자인하고 뭐 그 앞에 도로를 디자인하고 하는 것들이 각각 독립된 디자인이 되면 사실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전체가 어떤 도시적인 환경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디자인해 주는 것들이 도시 설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시 설계라는 것은 개별적인 오브젝트에 대한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이루는 도시성 전반에 대한 디자인이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이제 이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얼반 디자인이 뭐 그때 뭐 했냐를 따질 게 아니고 얼번 디자인이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다루는 것들이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 그리고 도시에서 필요한 요구는 시대별로 계속 달라져 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얼번 디자인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임무도 계속 달라져 마련이죠. 자, 어떻게 달라져도 가든 간에 우리가 다뤄야 되는 대상들이 있고요. 그 대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관점은 변하지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이 강의안을 여러분 도시재생 시대에 조금 더 바라봤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번 디자인에서 바라보는 그 대상들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그거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이 뭐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약 6개 정도의 엘리먼트들을 쭉 써놨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 하나도 없죠. 도시를 구성하는 공간 요소들, 빌딩, 건물이 있고요. 오픈 스페이시스, 뭐 공원, 운동장, 뭐 주차장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길들, 경로, 통로죠, 통로. 물론 이 통로 공간이라는 게 오늘날 굉장히 또 여러 성격으로 많이 분화가 되어 가고 있죠. 기존의 어떤 vehicle road, 차량을 위한 길뿐만 아니라 뭐 그린웨이, 보행자 전용 통로, 자전거 전용 통로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스트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프리싱트 하면 이거는 요 단어 여러분들이 좀 낯설지 모르겠는데 요거랑 이제 거의 우리가 비슷하다고 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그 뭐 디스트릭트란 단어가 있죠. 둘 다 지금 뭘 뜻하냐면 어떤 하나의 특정한 기능과 특정한 어떤 형태적 특성을 지닌 다른 지역하고는 구분되는 어떤 하나의 경계가 지어진 권역을 얘기해요. 보통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도시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의 어떤 도로로 갈라져 있는 이런 하나의 블록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 경우는 이게 블록과도 거의 동일어가 돼요. 아무튼 이 세 가지가 뭘 얘기합니까, 결국? 도시 내에서 하나의 어떤 권역을 이루고 있는 단위들. 그 단위들이 보통 크진 않아요. 시내 같은 경우는 요 끝에서 끝까지가 불과 한 200m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좀 더 이제 주거 지역으로 가서 좀 더 큰 것들은 이게 1000m, 1km까지 되기도 해요. 어쨌든 요런 어떤 디스트릭트 단위로 우리가 사이트 플래닝을 해나간다고 했을 때 일단 얼번 디자인의 엘리먼트 중에 하나를 우리가 프리싱트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뉴타운도 얘기했지만 타운이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빼먹기 쉬운 거 인프라스트럭처. 보통 우리가 인프라 하는데 인프라스트럭처 하면 뭘 얘기해요? 가장 여러분 잘 뭐 편하게 생각하기로는 뭐 상수도 하수도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인프라라고 그러면 위에 있는 모든 거가 다 인프라예요. 사실은 다 인프라야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걸 좀 따로 구분해 놓은 거는 여기에 잘 구분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도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이 있죠. 최근에 또 그런 것들이 얼번 디자인, 얼번 리뉴얼, 도시 재생에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서울의 7017 고가도로라는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가 그것들이 보행자 전용 입체로가 되면서 하나의 어떤 얼번 디자인 요소가 됐죠.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차 철길을 갖다가 복구해서 그린웨이를 만들기도 하죠. 기차 철길이라든가 이런 것들 등등. 그런 것들은 원래 인프라스트럭처의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얼번 디자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리뉴얼 되면서 역시 다시 이제 도시 공간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인프라스트럭처 역시 굉장히 중요한 얼번 디자인의 엘리먼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빌딩이라고 그러면 아키텍처라는 분야가 있어서 이미 아키텍처에서 빌딩을 디자인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얼반 디자인에서 빌딩을 다룬다는 건 뭐냐? 이 빌딩을 놓고 결국 아키텍처하고 얼번 디자인은 결국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가장 쉽게 생각하기로는 건물 하나하나는 아키텍처가 디자인하지만 건물 하나하나가 모여서 생기는 좀 더 큰 도시 환경은 얼번 디자이너가 디자인한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꼭 그런 생각들도 어떨 때는 이제 굉장히 혼동스럽고 명쾌하게 드러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뭐 너무 이제 극단적인 그리고 재미있는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파울로 솔레리라는 분은 이제 생태 건축으로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지금 미국의 네바다로 건너가서 일종의 자기들만의 이상도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분이 그동안 그려놓은 그림들이에요.
요 그림들을 한번 보세요. 이건 뭐냐면은 환경 오염이 된 어떤 한 거의 사막화가 되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도시 환경에서 사람들이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 내지 도시라는 거예요. 요 안에만 3만 명이 살아요. 메가 스트럭처죠. 이게 하나의 거의 건물이에요. 하나의 건물인데 그 안에 3만 명이 살아. 그러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타운이기도 하죠. 뉴타운이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걸 갖다 건축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얼번 디자인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 구분이 의미가 없죠. 그 구분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얼번 디자인과 아키텍처는 사실은 두 개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어떤 그런 측면들이 틀림없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건물하고의 관계는 그래서 종합적인 건물을 둘러싼 종합적인 환경은 얼번 디자인의 영역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어느 것이 건물이고 어느 것이 도시냐, 그 경계는 사실 명확하지 않고 두 개 사이는 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케이스 하나 보도록 합시다. 이건 뭐냐면은 1960년대 여러분 단계 켄조라고 아시죠? 이른바 이제 메타볼리스트라는 일본에서도 뭐냐면 유명한 건축의 공간 설계의 흐름을 만들어낸 적이 있어요. 일본만 하더라도요, 건축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뭐였냐면요, 여기가 이제 동경이에요, 동경. 동경이 이제 동경만에 이렇게 접해 있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마치 이제 포항의 영일만하고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뭐 포항하고도 많이 이제 비교를 해보고 그래요. 근데 동경이 그 당시에 이제 300만을 넘어서 마구마구 성장해 나가니까 이 뒤에는 산지가 있죠. 그래서 이 메트로폴리스, 메가로폴리스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성장시키기가 어려운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결론이 나타났어요. 1960년대에. 그러다 보니까 단계 겐조가 이제 자기들의 이제 메타볼리스트 아이디어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보면은 뭐 이 만을 가로지르는 큰 다리가 교량이 하나 생긴 것 같죠. 그러니까 다리 지나가니까 그냥 뭐 다리가 지나가니까 거기에 이제 차들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통 잘 뚫리겠네? 가 아니고요. 이게 자 교량이기도 하지만 옆에 뭐 점이 막 찍혀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뭐냐면 일종의 어떤 부유식 섬들이에요, 섬. 그러니까 인공섬이에요, 인공섬. 인공섬이고 그거 하나하나가 다 주거 단지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거대한 교량을 놓고요. 이 거대한 교량은 단순히 이제 교통만을 위한 게 아니고 보면 단면이 무려 6층이나 돼 있어요. 그래서 기차, 지하철, 자동차, 보행, 자전거, 녹지, 요 교량 하나만 해도요, 단면상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서 그것들이 마치 핏줄이 피를 공급하는 것처럼 피를 공급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유기체들이 주렁주렁 달려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치 건축 도시 공간이 유기체처럼 생명력 있게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는 개념이 메타볼리즘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유기체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또 하나의 도시가 된다는 거, 일종의 해상도시죠, 해상도시. 그러니까 요것들이 단계 겐조가 봤을 때 동경이 지금 면해 있는 한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이제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해서 동경만 계획이라는 걸 1960년대에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김수근 씨나 이런 분들이 이 동경만 계획에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고 우리나라 여의도에다가도 이런 걸 한번 설치해 보려고 그러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들이 지금도 문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뭘 말씀드리는 거 하니 교량 설계인가요? 교통 계획인가요? 토목 구조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제 뭐 인공섬을 만드니까 일종의 해안공학인가요? 어떤 여러 가지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어떤 얼베니티를 만들고 있죠.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죠. 어떤 계획에서 우리가 건축과 교량의 어떤 뭐 토목 건설과 그 다음에 얼번 디자인과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뭉뚱그려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쨌든 종합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얼번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교량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뭐냐면 동경과 연결된 하나의 도시축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량은 도시적으로 이제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어떤 도시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하고 설계해 나가는 얼번 디자인적인 접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토목 건설 교량 계획도 있고 인공섬 계획도 있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얼번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경계나 영역으로 딱딱 구분돼서 어디까지가 얼번 디자인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라는 것들, 건물과 얼번 디자인, 결국 이제 건물과 얼번 디자인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건축과 얼번 디자인은 겹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규모가 커지고 또 도시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될 때 그때는 얼번 디자인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가만히 있는 건물을 갖다가 얼번 디자인이 잡으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건물이 커지고 도시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얼번 디자인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픈 스페이스로 가보겠습니다. 오픈 스페이스. 하면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대상은 뭐 공원, 그 다음에 스퀘어, 광장이죠, 광장. 광장은 특별히 유럽에서 많이 발달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플라자라든가, 피아자, 플라츠, 뭐 다 이제 광장에 유사한 명칭들이에요. 또는 뭐 그린 에리어, 그린 웨이, 몰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오픈 스페이스의 변형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례를 바로 보도록 합시다. 글씨 많은 거 뭐 우리 보기 귀찮으니까. 여기 이제 미국에서 제일 작으면서도 또 굉장히 유명한 그린에이커 파크라는데요. 미국 뉴욕의 맨하탄의 맨하탄 한 중남부 정도의 한 약간 동쪽에 있는 정도에 있습니다. 요게 왜 유명하냐면요. 보면은 요게 옆에 큰 오피스 건물이 있고요. 짜투리 땅으로 남아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조경을 사방으로 두르고 거기다 폭포까지 흘렸어. 어떤 효과를 노렸겠어요? 자, 사람들이 요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마치 자기가 자연 가운데 와 있는 것처럼 느껴. 게다가 폭포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일종의 차폐 효과를 가져요. 도시의 빵빵거리는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 폭포 소리에 가려가지고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요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자기가 맨하탄에 있다는 걸 잊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고려된 설계죠. 디자인이죠. 공원 디자인이죠. 랜드스케이프이죠. 랜드스케이프.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게 그러면은 자, 요 공원을 만든다는 게 과연 여기 조경을 어떻게 하고 나무를 어디 심고 폭포를 어떻게 흘리고 벽면을 뭘로 만들고 이런 어떤 진짜로 세부적인 디자인 차원만의 문제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 공원이 가지는 도시적인 효과가 있죠. 그렇죠? 맨하탄에 좁은 포켓파크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하탄의 장소성의 단점을 떠나서 자연성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그 입지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도시적으로 어떤 기능을 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진단들 자 그런 것들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디자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아무리 작은 공원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거에는 도시 설계적인 접근이 미리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무조건 폭포를 흘리고 디자인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것은 도시적인 어떤 설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공원도 그 공원이 성공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도시적인 고려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얼번 디자인의 의미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례 보고 시간에 원래는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 사례인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공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베르나르 쭌이라는 설계가 있죠. 그 양반이 파르크 드 빌레라는 곳에 설계해 놓은 건데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에게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파리가 이렇게 둥글게 돼 있어요. 세느강이 뭐 대충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파리라고 해봤자요 반경이 한 5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의 한 9분의 1밖에 안 되죠. 이게 구파리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게 돼 있어요. 동서방향으로 축이 하나가 딱 관통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은 뭐 일종의 히스토리 엑시스라고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끄트머리에 동쪽 끄트머리 베르사유 궁전 공주님들 노니는 것 같은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가운데쯤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노틀담 사원 작년에 불났지 않냐? 노틀담 사원 불났죠? 좀 더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샹제리제 거리 파리 개선문 더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외곽을 벗어나면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라데팡스
뭡니까?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이 축을 따라서 쫙 이렇게 늘어서 있네. 그러니까 파리 프랑스인들에겐요, 요 동서의 축이 그들의 역사를 얘기해요. 어쨌든 이게 파리의 구조인데요.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파리의 이제 전반적인 구조인데 파리 그런데 요 부분이 조금 상당히 장소성이 안 좋아. 요 부분. 자, 요 부분 전통적으로 어떤 지역이 있냐면요. 슬로터 하우스가 있는 곳이었어요. 말하자면 도살장. 그러니까는 소를 도축하고 뭐 동물도 도축하고 막 이런 동네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백정들 사는 동네 아니야, 일종의. 유럽이라고 뭐 문화가 크게 달랐겠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파리에 있어서 굉장히 쇠락한 지역이고 사람들이 잘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리 어느 곳 한 군데도 귀하지 않은 지역이 없는데 여기를 그럼 재생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재생시킬까 많이 고민을 해봤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프랑스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가장 어메니티가 떨어지고 장소성이 이렇게 낙후돼 있는 그 도살장을 갖다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공원으로 디자인을 해보자. 이런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공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원을 나중에 설계안에 대한 설명 나중에 따로 이제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공원 하나도 일종의 도시 설계적인 컨셉을 통해서 공원을 갖다가 일종의 어떤 해체주의적인 공간 설계를 통해서 디자인을 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물론 사진 찍고 보는 거는 이 공원 신기하다. 여기 보면 울룩불룩도 있고 가다 보면 또 뭐 폴리라는 것도 있고 와 신기하다. 사진 찍어오고 막 그러겠지만 공원 내부에 여기 어디에 뭐 이 석조 구조물을 넣고 어디에다가 뭐 그래스를 깔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조경을 하시는 분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더 크고 중요한 어떤 이 공원의 테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공원이 도시적으로 왜 필요하고 도시적인 기능은 무엇이고 이 입지에서 이것이 발휘해야 될 영향력은 무엇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쇠락해가는 지역을 갖다 재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한 것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공원을 만드는 것이 결국 도시적인 작업이 돼야 된다. 그리고 도시적인 작업은 당연히 얼번 디자이너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공원도요, 공원을 갖다가 채워 넣는 계획 이전에 그 공원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찾아주는 도시적인 디자인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치면은 스트리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스트리트, 길의 중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몇 가지 사례만 보여드리면 이거는 스페인을 간 사람이라면 누구도 잊지 못할 라 람블라라는 스페인의 가로인데 여기를 따라서 딱 지나가면 스페인의 모든 이제 청춘과 스페인의 문화와 모든 어떤 거리 공연, 스페인의 맛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요 길을 갖다가 우리가 디자인하는데 여기다 나무를 어떻게 심고 여기다가 부스를 어떻게 넣고 표면에다 뭘 깔고 요게 이 거리에 대한 디자인이겠어요? 물론 중요한 디자인이지만 그거 이전에 이 거리를 거리되게 하는 도시성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 길이 있을 수밖에 없는 도시성, 도시 구조상의 이유가 있고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 그런 것들을 여기에 구현해 나가는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 맞게 여기 블록도 깔고 뭐 그러는 거지. 이 블록 간다고 갑자기 없던 거리가 갑자기 이렇게 막 살아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리를 찾아내고 그 거리의 재구조화를 갖다가 얘기할 수 있고 이런 활성화를 끌어내는 어떤 도시적인 계획. 그게 바로 얼번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도시적으로 활성화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건물이든 아니면 공원이든 아니면 길이든 도시 설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도시 설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그 도시 설계부터 시작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공간 디자인이 세부적인 디자인이 된다라고 그러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도시의 활성화는 도시적인 계획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게 바로 얼번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스턴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얼번 디자인의 영역으로 좀 강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뉴욕이 이제 프리싱트 디자인이 얼번 디자인이다 이런 어떤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이끌어낸 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뉴욕이에요. 뉴욕을 가보면요. 여러 지역들이 여러 하나하나의 프리싱트들이 굉장히 특별한 어떤 용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맨하탄 이렇게 쭉 있죠.
요 가운데 센트럴 파크가 크게 딱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계속 이런 격자들이 막 쫙쫙 서져 있는데, 보면 요런 블럭 하나하나가 굉장히 스페셜라이즈드 조닝이라고 그래. 스페셜 조닝. 블럭 하나하나에다 특별한 용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브로드웨이 42번가, 여긴 특별히 뭘 집어넣었어요? 극장, 또 뮤지컬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뮤지컬, 세계 연극의 메카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들이 가능했어요? 먼저 도시적인 설계에 의해서, 자, 맨하탄의 장점이라는 건 격자로 구분되어서 반듯반듯한 하나하나의 프리싱트들이다. 요 프리싱트에다가, 개별의 프리싱트에다가 하나하나 재밌는 기능들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맨하탄이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뉴욕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42번가에는 뮤지컬, 극장이란 기능을 넣었고요. 그 외에도 많죠, 여러분들. 뭐 리틀 이탈리라는 데도 있고, 소우지구라는 데도 있고, 뭐 차이나타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맨하탄을 가보면요, 이런 블럭 프리싱트 하나하나가 그 내용들이 이미 도시적으로 디자인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도시 설계고요, 얼번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럼 극장을 넣는데, 극장 앞에다가 뭐 네온 사인을 어떻게 넣고 간판 어떻게 달고, 이런 것들은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는 이 지역의 특성에 대한 얼번 디자인이 확립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겨나는 부차적인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뭐가 더 근본적이에요? 이 프리싱트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런 것들이 도시적으로 잘 조합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도시적인 디자인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뉴욕의 스페셜 조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싱트, 한 구역을 디자인하는 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뉴욕의 스페셜 조닝들의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타운으로 가봅시다. 타운, 뭐 뉴타운 디자인,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particularly 코리아라고 해놨는데, 우리나라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얼번 디자인하면 이제 무조건 뉴타운 설계하는 걸로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진애 씨나 뭐 안건혁 선생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뉴타운 디자인으로 최초로 우리나라의 얼번 디자인을 갖고 온 분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케이스로는 이제 런컨 타운이라는 걸 볼 텐데, 뉴타운에 대한 사례는 우리나라 타운만 해도 굉장히 많죠. 일기 신도시, 뭐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뭐 중동 이런 데도 있고, 2기 신도시만 해도 파주, 검단 뭐 등등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수도권의 신도시들, 그 다음에 부산이나 다른 어떤 기업 도시, 혁신 도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일종의 뉴타운이었고, 요 뉴타운의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것들이 한동안 이제 도시 설계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꼽혔었다라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또 뉴타운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죠. 이제 뉴타운의 시대는 어느 정도 조금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뉴타운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뉴타운은 계속적으로 필요해요. 하지만 뉴타운이 짧은 시간 내에 마구마구 지어졌던 1990년대와 같은 시기는 이제 지나갔다. 지금은 이제 도시 재생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프라스트럭처 들어가요. 인프라스트럭처.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인데, 근데 요 사례를 딱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뭔 얘기인지를 딱 이해가 갈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요게 파세오 델 리오 리버사이드라고요. 미국의 샌안토니오 있죠. 샌안토니오. 샌안토니오 도시인데, 자, 이 도시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도시가 굉장히, 자,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데 도시 한가운데 이제 강이 지나갔는데요. 요 강 근처에 공장들, 산업시설들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나는 공해 오염, 강이 흐려지고 강이 오염되고 하다 보니까 도시가 다 강으로부터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반으로 쪼개져 버린 거야, 이렇게. 강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가 강이 중심부를 흘러가는 강이 오염됐을 때 도시가 재기능을 할 수가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겠죠.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어떤 도시적인 접근을 했냐면은, 자, 산업화가 다 지나간 다음에 이 강을 갖다 새롭게 정비하는 역할을 했어요. 강을 정비합니다.
강을 정비해가지고 일단 홍수가 나지 않고 오염이 없는 굉장히 정온하고 깨끗한 물을 흘리는 강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이전엔 도시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는데요. 알아서 다시 도시가 들어와서 철썩철썩 강에 들어붙네? 강변에 호텔이 생기고요. 레스토랑이 생기고요. 고급 주거가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강을 바라보는 카페들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강이 도시의 중심부로 새롭게 리디자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리제너레이션이죠. 도시 재생이죠. 그런데 리제너레이션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했죠. 억지로 사람들 돌아와, 청년들 여기 들어오세요. 청년 창업센터 세워줄게. 여기 임대료 낮춰줄 테니까 들어와서 사세요. 예술가들 오세요. 이런 거 안 하고 강을 깨끗하게 정비했더니만 그 강의 어메니티, 강이 주는 어메니티, 요것 때문에 알아서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샌안토니오 사례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례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에 적용되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딱 요런 사례가 있죠? 요런 사례 딱 생각나는 데 있죠? 우리나라 어디? 바로 이제 청계천. 청계천이 다름 아니라 요 사례를 기본으로 해서요, 적용했는데 이것도 또 대박을 쳤지, 사실은. 대박을 쳐가지고 지금 청계천 사례가 또 심지어는 요 뭐 샌안토니오 사례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더 유명하게 또 세계적으로 소개되고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청계천도 원래는 도심부를 뻥 뚫어놓는 쇠락한 지구였는데 강을 정비하고 깨끗한 물을 흘려놓고 나니까, 물론 돈은 좀 많이 들었어. 깨끗한 물을 흘려놓고 나니까 여기가 이제 새롭게 서울의 도심부로 막 살아나더라는 거지. 종로가 새롭게 살아나더라는 거죠, 막 이렇게. 자, 그런 것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럼 요 강을 갖다가 할 때 요 강에다가 보행자도를 어디다 놓고 여기다가 이제 레스토랑 뭐 이런 테이블 이런 거 어떻게 놓고 조명을 어디다 놓고 이런 디자인이 중요한 걸까? 당연히 그런 디자인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이 강이 정비되고 도시 구조를 바꾸고 새롭게 도심을 형성하고 떠났던 활력을 돌이키게 하는 전체적인 도시성에 대한 계획이 당연히 있겠죠.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얼번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얼번 디자인.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먼저 내려봅시다. 생각보다 강의가 길어졌는데. 자, 그래서 결론 내릴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 다 얼번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지. 뭐 빌딩서부터 다까지.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 전체가 하나의 어떤 도시성의 요소기 때문이에요. 도시성. 이 모든 것들이 이루는 도시성이 있어요. 하나하나 디자인은 다른 이걸 담당하는 분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드는 도시적인 환경, 도시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각각의 개별 디자이너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누가 담당해야 되겠습니까? 얼베너트리아는 얼번 디자인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분야라는 것이죠. 자, 이제 대략 여러분 구분이 갑니까? 하나하나의 디자인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집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얼베니티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특별히 도시재생의 시대. 그리고 그것들이 만드는 얼베니티를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고 만들고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오늘날 얼번 디자이너 역할이 됐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990년대에 우리는 이거를 만드는 사람으로 막 이제 집중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도시 재생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엮여서 여기다 우리가 하나를 더 들자라고 그러면 사람이 있겠죠, 사람까지 더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얼베니티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도시를 새롭게 살려나가는 것,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얼번 디자이너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일단 오늘 강의는 운을 띄우면서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어질 도시설계 사례 연구 부분에서는 각각의 이 엘리먼트들이 어떤 특정한 도시 재생 계획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 강의 시간들에 계속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